시간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러시아에 방금 전달한 충격적인 경고입니다. 2026년이 지나갈수록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군을 파괴하기 위한 악랄한 계획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푸틴이 가장 듣기 싫었던 말입니다. 그는 미국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했고 키이우보다 모스크바에 더 이익이 되는 평화안을 추진하도록 조종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상은 이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나쁜 상황이 우크라이나로 인해 훨씬 더 악화되기 전에 지금 당장 철수하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의 무너져가는 정신 상태를 거의 안타깝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있는 전략을 멈출 만큼 안타깝게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 유엔 부대표인 댄 네그레아가 6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앞에 섰을 때 그는 푸틴을 충격에 빠뜨린 말을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역사적인 키이우, 포찬스크라브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폭격한 것을 규탄하는 가운데 이곳은 우크라이나 전체에서 가장 경건한 예배 장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그레아는 러시아가 시간이 다 가기 전,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기 전에 지금이 우크라이나와 협상할 때라고 했습니다. 2026년 러시아의 주도권 약화로 이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협상을 해야 합니다. 시간은 모스크바 편이 아니라고 네그레아는 선언했습니다. 푸틴이 이것이 한 미국 대표의 의견일 뿐이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러시아가 이길 것이라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네그레아의 발언은 6월에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앞서 상원에서 한 발언에 이어나온 것입니다. 루비오는 러시아에 대해 그들이 첫날 세운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발언은 푸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루비오는 이어 그들은 지금 협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목표조차 군사적으로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로써 며칠 만에 러시아가 승리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일축한 미국 고위관리가 2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우크라이나가 우세한 쪽이라는 입장을 바꾼 듯합니다. 곧 그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네브리아의 발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 만큼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지금 협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리 전략이 효과적이라 일부는 푸틴과 그의 무능에 동정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그리아는 2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 즉 인명피해와 혁신을 언급했습니다. 2가지 모두 현재도 그렇고 2026년 대부분 기간에도 우크라이나에 유리했습니다. 인명피해 측면에서 네그리아는 러시아군이 매달 약 4만 명의 사상자, 즉 사망자나 부상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절박한 징집 전술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입대만 해도 약 8만 달러, 한화 약 1억 원에 달하는 사상 최고 수준의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CNN이 6월 14일에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가 몇 주 전 추가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군에 자원 입대한 러시아인에게 최대 14만 달러, 한화 약 1억 9천만 원의 빚을 탕감해주는 새로운 법안을 선언했습니다. 이것들은 우크라이나의 전략으로 인해 발생한 모집 위기에 러시아가 고군분투하면서 보이는 절박한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6월 24일 기준으로 139만 5천 명이 조금 넘는 병력을 잃었습니다. 5월의 BBC는 영국의 주요 정보기관인 GCHQ에 따르면 거의 5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군인이 전투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24 미디어에 따르면 러시아의 1일 병력 손실은 2025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거의 한 달 동안 1000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러시아의 손실은 매일 1130명에서 1550명 사이였으며 22일 중 단 3일만 손실이 1100명대에 머물렀고 나머지 날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에게 지속 불가능한 일이며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기발한 전략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점령지 전역에서 목표를 정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지만 러시아와의 소모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러시아에 너무 많은 피해를 입혀서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는 이미 이 점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가 원하지 않는 월 5만 명 사상자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페도로프는 이것만으로 러시아가 침공을 계속 못하고 결국 푸틴이 협상에 나설 것이라 주장합니다. 물론 그가 아직 협상 테이블에 앉을 기회가 남아있다면 말입니다.
미국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물론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과 실제로 그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크라이나 전략의 탁월함이 드러납니다. 네그레아는 전선과 그 밖에서의 혁신이 우크라이나의 승리에 기여한다고 지적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치명적으로 만들고 있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그리만이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을 감탄하며 주목하는 것은 아닙니다. 6월 23일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유럽연합 방위 및 우주 담당 위원인 안드레아스 쿠빌리우스가 비슷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빌리우스는 우크라이나의 전술적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지만 우크라이나 국내 제조 기반의 민첩성이 푸틴과 추종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불안정한 처지에 놓인 주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쿠빌리우스는 우크라이나의 국내 군수 생산이 전쟁 이후 50배로 확대되었다고 말했으며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푸틴의 군대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완벽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쿠빌리우스는 브뤼셀 유럽 방위 및 안보 정상회의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의 유럽 공동방위 시장 통합을 위한 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그의 이런 촉구는 타당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이룬 혁신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는 FPV 드론과 중거리 타격 드론을 치명적으로 결합해 전선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거리 타격이 러시아에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물류봉쇄 프로그램은 드론 부대가 보급로와 차량을 파괴하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고립시키고 전선으로의 보급 흐름을 차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 지휘통제소와 드론 발사 지점 같은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까지 더해지면서 러시아의 전선 공격이 점점 약해지는 전략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여름 공세로 추가 공격을 지시하지만 러시아군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가 지적했듯이 드론은 오랫동안 전선에서 사상자 수를 지배해왔으며 양측의 사망자와 부상자의 최대 85%가 날아다니는 금속, 즉 드론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차이점이자 우크라이나 전략의 핵심은 전선 근처의 살상 구역에서 FPV 드론의 무리가 활동하는 것에 더해 우크라이나가 점령지와 러시아 본토 모두에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입니다. 외교협의회는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AI 기반 호넷 드론을 언급하는데 이 드론은 단 1만 달러의 비용으로 제작되며 물류 차단 작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의 드론이 가져온 결과는 양측 모두가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재계산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드론과 공격으로 이미 거둔 성과를 더욱 강화합니다. 러시아의 계산법은 훨씬 더 단순하지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문제의 병력을 더 갈아 넣는 것이 푸틴의 유일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병력 모집 난항로 그 전략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그리아가 모스크바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주요 이유입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있습니다. 6월 23일 파이낸셜 타임즈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찬사가 백악관 핵심까지 이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6월 초 에비앙 르반에서 열린 만찬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2026년에 지금까지 거둔 군사적 성과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라우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고 푸틴에게 전쟁 종식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고 합니다. 압박은 우리가 루비오와 네그리아에게서 본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러시아에 시간이 얼마 없고 푸틴이 통치가 무너지기 전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만남은 푸틴의 목표 달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이 여러분 피드에 더 자주 뜹니다. 푸틴은 이러한 모든 전개에 대해 완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푸틴에게 직접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고 러시아가 약화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푸틴은 트럼프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습니다. 물론 푸틴이 그걸 직접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너무 비겁하니까요. 하지만 그는 러시아 외무장관이자 그의 여러 대변인 중 한 명인 세르게이 라브로프를 통해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6월 23일 라브로프는 미국이 객관적인 중재자 역할에서 물러나는 듯 하다며 한탄했고 미국이 2025년에 트럼프가 했던 발언들을 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발언들은 미국이 러시아 쪽 입장에 기울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러시아의 투정처럼 들리지만 푸틴은 그의 측근들을 통해 미국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6월 23일까지의 3일 동안 3명의 러시아 관리들이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불평했다고 합니다. 라브로프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전에 크렘린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는 러시아만이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미국은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브로프가 불평한 후 그의 차관인 세르게이 랴브코프도 미국이 2025년 알래스카 정상회담에서 도달한 근본적인 합의에서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의 노선이 미국에 가장 가까운 유럽 동맹국들인 영국과 프랑스가 추구하는 극단적 반러 정책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브로프는 미국이 정직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침공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발언의 노골적 위선은 놀랍기만 합니다. 러시아의 모든 행동은 푸틴이 미국이 자기 편을 들도록 더 이상 조종할 수 없다고 느끼자 크렘린궁 전체가 떼를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의 진정과 우크라이나에서의 필연적인 승리에 대한 모든 거짓말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주도권을 잡게 만든 기발한 전략에 의해 모두 드러났습니다. 미국은 이 전략의 영향을 인식했고 푸틴은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잘못을 남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푸틴이 6월 23일 군사학교 졸업생들에게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설 중에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러시아의 진격을 막지 못해 중장거리 공격을 감행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절망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드론과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격, 이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러시아 군대의 행동에 대해 어떤 불확실성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푸틴은 전쟁 내내 러시아의 전술을 외면한 채 곧 전선에 보내 죽게 될 병사들에게 이런 현실을 외면한 연설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2026년에 많은 영토를 잃었고 전쟁 연구소에 따르면 4월과 5월 모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순 영토 승리를 거둔 달이었습니다. 푸틴의 문제는 이제 그가 허공에서 만들어내려는 대체 현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그것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푸틴에게 더 치명적인 것은 러시아 내부의 많은 사람들조차도 그렇다는 점입니다. 5월 22일 뉴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관리들이 푸틴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푸틴의 통치체제와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더는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은 자녀가 남아있으면 형사사건 연루를 우려해 해외로 보냅니다. 한 익명 관리는 러시아 중고위층 분위기를 요약해 지금은 힘든 시기이며 이제는 명백해 거짓말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측근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그 거짓말로 미국을 다시 자기 편으로 돌릴 수 있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절박과 분노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은 분노해야 마땅합니다. 미국이 푸틴에게 이제 포기하라고 주장하는 모든 말들과 도널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군사 전략을 극찬한 것 외에도 푸틴을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패트리어트 게임입니다. 트럼프가 젤렌스키와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략을 칭찬한 것이 가장 큰 뉴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젤렌스키는 트럼프와의 회담 이후 미국 대통령과 루비오 모두 유럽 방위 기업들이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아이디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젤렌스키는 미국이 처음으로 이 아이디어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며 유럽 파트너들도 실행 역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는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외 제조업체에 패트리엇 미사일 라이선스를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방산업체에 패트리엇 미사일 기술을 유럽과 우크라이나에 라이선스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미사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달간 러시아가 탄도미사일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라고 트럼프는 6월 17일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라이선스 문제는 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자세히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 강한 일격이었다면 이번 폭로는 러시아 지도자에게 치명적인 강펀치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공중 공격뿐입니다. 지상에서의 실패와 크림반도 방어 실패는 러시아의 전쟁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부족으로 러시아 순항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을 더 자주 명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월에 이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프라브다에 따르면 그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8,351개의 공중 공격 수단을 발사했습니다. 기록적인 수치였고 우크라이나 방공망은 미사일 방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8,351개의 공중 공격 수단 중 8,150개는 공격용 드론이었으며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91.73%라는 인상적인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발사한 211발의 순항 및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가 그중 53%만을 요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격률이 훨씬 낮아집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이 계속 공급되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요격률이 크게 오를 것입니다. 트럼프가 라이선스 계약에 열려있다는 점이 우크라이나에 중요하고 푸틴에겐 치명적입니다. 미국은 원래 그의 편이어야 했습니다. 아주 최근까지도 모든 압박이 우크라이나에게 협상을 하도록 가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은 푸틴에게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사기를 꺾기 위해 공포를 가하는 러시아의 전략을 무너뜨릴 무기를 외부에서 제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미사일이 요격된다면 러시아에 남은 건 무엇일까요? 러시아는 지상에서 진전을 못 이루고 병사들은 우크라이나 드론 전략에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일 말이 하나 있습니다. 푸틴은 미국과 유럽 양쪽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목표를 포기할 때라는 목소리에 의해 점점 묻히고 있습니다. 거의 4년 반에 걸친 실패 끝에 우크라이나의 유엔 특사 안드리 멜리크는 이러한 요구에 동조하며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푸틴의 진정한 유산이 무엇이길지 그에게 밝혔습니다. 푸틴은 현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인물 중 한 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특히 키이우의 포체프스크 라브라에 대한 공격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유산은 자신이 이루려 했던 모든 일에 실패한 전범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대표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점령한 땅을 결코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결코.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최대한 빨리 우크라이나를 떠나십시오. 멜리크가 연설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러시아는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하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푸틴 씨가 촉발한 전쟁의 부메랑이 러시아 영토로 돌아왔고 러시아인들은 처음으로 이 전쟁의 어두운 숨결을 느끼고 있습니다. 멜리크는 유엔 회의장에서 울려 퍼진 말로 연설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 점은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 관계자들 모두 상황을 인식하고 있어 푸틴의 선택지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은 모두가 말하는 대로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것입니다. 푸틴이 그렇게 할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쟁 내내 그랬던 것처럼 현실을 고집스럽게 외면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의 나라가 우크라이나의 전략에 굴복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미 그 전략은 전세를 뒤집었고 서방 전체의 찬사를 받았으며 곧 러시아가 며칠 만에 끝낼 예정이었던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들 것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략이 러시아 점령의 핵심인 크림반도에 어떤 타격을 주고 있는지 이미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걸 보고 있어야 합니다. 푸틴은 머리를 모래에 깊이 파묻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딘가에 박고 있어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크림반도는 점점 러시아의 손에서 벗어나고 150만 러시아인은 그곳에 머문 것을 후회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더 미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매일 영상을 업로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최신 동향을 분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